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와이파이 무슨 랜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무슨 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랜 프로토콜이 유슨 랜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랜 프로토콜 구조에 대해서 피지컬 레이어 하고요. 피지컬 레이어를 보통 이렇게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PHY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랜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의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층 2가 이제 맥이잖아요. 맥. 랜에서 계층 2가 맥인데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인데 유선랜 같은 경우 이더넷 같은 경우는 CSMA CD 맥을 씁니다. 그죠? 이더넷에서는. 근데 와이파이 무슨 랜에서는 CSMA CD 대신에 CSMA CA를 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비슷한데 콜리전을 디텍션 하기가 무슨 랜 환경에서는 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콜리전을 어보이던스 하는 콜리전을 두 개 이상의 무슨 단말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 콜리전을 가능하면 피할 수 없으면은 이제 콜리전이 그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콜리전 어보이던스 CSM의 CA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개념은 알고 지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무슨 랜의 맥 CSM의 CA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랜의 와이파이 무슨 랜에 사용하는 프레임의 구조, 그 다음에 프레임의 전송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유선랜 이더넷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슨 랜 환경에서는 무슨 단말이 무슨 랜 AP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 접속할 때 그 허가된 어떤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갖다 인증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선랜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랜의 프레임 전송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와이파이 무슨 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와이파이 무슨 네트워크를 이렇게 설계하고 할 때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환경에 적절하게 무슨 랜 와이파이 무슨 랜을 갖다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랜 시스템 구조는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 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슨 랜하고 그렇지 않은 기반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없는 데서 이렇게 아, 무슨 네트워크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애드혹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과 애드혹 무슨 랜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분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분배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보통 이렇게 분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 분배 시스템은 유선 네트워크가 됩니다. 유선랜. 유선랜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DS 분배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 분배 시스템에 무선 네트워크와 이런 무선 네트워크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와 분배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점 역할을 하는 AP라는 존재가 AP라는 장치를 갖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분배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말들이 이런 무슨 단말들이 이 AP를 경유해서 통신을 하도록 이렇게 물론 다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도 이 AP를 경유해서 디스트리뷰 시스템을 경유해서 다른 무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AP를 경유해서 이렇게 통신하도록 이런 액세스 포인트가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단말들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하게 하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무슨 단말과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간의 연결 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액세스 포인트다, AP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AP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AP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말들의 그런 집합을 이제 서비스셋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서비스셋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개의 그 액세스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그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무슨 단말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를 때 베이직 서비스셋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용어를 다르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없이 무슨 단말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애드옥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드옥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잘 쓰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액세스 포인트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무슨 랜 단말들, 와이파이 단말들이 이렇게 통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하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통신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애드옥 네트워크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상의 무슨 단말하고 한 개의 AP로 구성되는 이런 집합을 서비스셋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서비스셋. 이 서비스셋을 SSID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어떤 AP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슨 단말들의 집합을 이제 구분할 때 서비스 셋 ID로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하나의 AP에 SSID를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AP지만 그 AP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서비스 셋 ID로 SSID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AP가 서비스 셋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랜 같은 경우는 모든 무슨 단말은 반드시 특정 SSID를 가지는 AP에 반드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ID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자에서 부여되는 그런 네트워크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그 SSID가 지정되는 그런 AP의 맥 주소의 조합으로 이제 SSID가 부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자가 이제 SSID를 우리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AP를 설정할 때 그때 관리자가 부여하는 그런 이름은 이제 네트워크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AP의 맥 어드레스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SSID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SSID를 관리자가 부여하는 그런 네트워크 이름으로 SSID를 사용을 하고 AP의 맥 어드레스는 이건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P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부여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AP의 MAC 어드레스를 BSSID, Basic Subset ID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P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BSS를 이제 애드홍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AP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분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보통 이 분배 시스템은 이제 유선 랜이 되는데요. 이더넷이 이제 디스트리뷰 시스템, 분배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또 다른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분배 시스템 역할을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랜의 프로토콜 구조를 좀 보면은 뭐 이렇게 계층 구조는 유선 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랜이 이제 유선 랜을 정의를 하는 표준 위원회가 IEEE 802.3이잖아요. 이더넷 같은 경우에 802.3 이더넷을 정의를 하는 게 위원회인데, 무슨랜을 와이파이 무슨랜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위원회가 IEEE 802.11 위원회거든요. 802.11 위원회. 여기서 802.3의 이더넷과 마찬가지로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의 프로토콜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맥 프로토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상위 프로토콜은 어, 그 다른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랜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무슨 랜 같은 경우에 피지컬 레이어하고 맥 레이어를 정의를 하는데, 당연히 유선 네트워크에서 정의하는 맥하고 피지컬 레이하고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체 자체가 유선 랜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무슨 랜은 이제 그 공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를 만드는 방식, 물리 계층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 계층도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사하게 이렇게 CSMA 방식을 쓰긴 하지만 이 충돌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어, 무슨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유선하고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맥이 동작하는 방식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액세스 포인트의 역할이 액세스 포인트가 액세스 포인트가 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분배 시스템이 대부분 경우는 유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요. 이 AP는 이 AP의 역할이 보면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하고 유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A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하고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를 갖다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액세스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파이 무선 랜의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와이파이 무선 랜이 처음 이렇게 개발이 된 게 1999년 정도에 처음 이제 개발이 됐었거든요. 1999년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물리 계층의 표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속도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전송 속도도 아주 이렇게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표준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표준을 이제 그 IEEE 802.11 소위원회에서
11소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을 A부터 이렇게 이제 그 번호를 쭉 이렇게 매겨서 공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IEEE 802.11AX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송 속도로 보면은 초창기 1999년 그 무렵에 와이파이 이더넷이 공표될 때, 그때 최대 전송 속도가 11Mbps였거든요. 11메가. 11Mbps였는데 그 이후에 54Mbps를 거쳐서 600메가, 그 다음에 3.4GBps, 현재는 거의 한 10GBps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사무실 환경 또는 홈 네트워크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표준은 IEEE 802.11n하고 11ac 이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1n하고 11ac를 쓸 때 전송 속도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또 이렇게 채널을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보통 802.11n을 사용할 때는 전송 속도가 150Mbps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802.11ac 같은 경우는 1GBps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정해서 현재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랜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신호를 전송해서 무선 상태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호를 전송할 때 주파수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게 이제 엄격하게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무선랜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허가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파수, 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대신 이제 신호의 세기를 갖다가 이렇게 1W 이하로 이렇게 아주 신호의 세기를 작게 만들어서 신호 도달 거리를 100m 이내로 이렇게 딱 제한하는 엄격한 그런 어떤 신호 세기에 제한을 두는 가정하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이제 주파수를 쓰는데, 그 주파수 허가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2.4GHz, 대역의 일정 구간, 그 다음에 5GHz 대역의 일정 구간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무선랜을 AP를 설치할 때 주파수를 일일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AP를 설치하는데 언제 이렇게 일일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서 이렇게 AP를 설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파수 중에 2.4GHz 대역하고 5GHz 대역, 최근에 들어와서 2020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부 6GHz 대역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허가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도 그런 거 이미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피지컬 레이어 표준인데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송 속도가 1Mbps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기가bps까지 전송 속도가 이렇게 이제 같은 표준인데도 여러 개의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무슨 환경이기 때문에 단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이제 이 단말이 연결될 그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이 단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액세스 포인트하고 단말 사이에 신호의 세기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그럼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신호를 갖다 감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래서 신호를 만들 때 신호를 갖다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신호를 만들면은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면은 디텍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는 이제 잡음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그 환경에 맞게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변조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거기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어, 그러니까 신호 전송 방식을 택한 전송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신호 전송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전송 속도가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무슨 랜 표준을 쓴다 하더라도 그 단말하고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전송 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거는 당연히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 당연히 그거는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개의 전송 방식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처음에 단말이 액세스 포인트에 이렇게 접속할 때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떤 통신 방식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전송 속도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AP하고 AP의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한순간에 누가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통신할 건가를 이제 맥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단말이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 당연히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송 속도라는 게 와이파이의 전송 속도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공유 속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말들이 같은 SSID를 사용하는 단말들이 공유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 SSID에 속해 있는 단말들의 수에 따라서 또 전송 속도가 당연히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무슨 랜을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이제 대역이 2.4GHz 대역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고 요 주파수 대역 2.412부터 2.484GHz 그 대역은 이제 ISM 대역이라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산업용이나 사이언티픽 과학용이나 메디컬 의학용으로 이렇게 허가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근데 2.4GHz 대역을 사용할 때 무슨 랜은 채널을 갖다 정의하는데요. 그 채널을 22MHz 단위로 채널을 14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4개를 정의를 해서 그 중에 내가 AP를 설치할 때 이 AP는 어떤 채널을 쓰겠다. 근데 옆에 있는 AP가 이제 특정한 채널을 쓰면은 그 채널에 사용하는 주파수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채널을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채널을 갖다 채널이 설계되어 있고요.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신호의 세기가 1와트 이내로 딱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전달되는 거리가 이렇게 뭐 실내나 5개인지 아니면 실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도달 거리는 다르지만 신호가 도달하는 거리가 이렇게 뭐 길지 않거든요. 몇십 메타, 뭐 또 길어봐야 100m 이렇기 때문에 그 AP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같은 채널을 써도 신호가 이제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어떤 채널, 이 AP에서는 어떤 채널을 써야 되고 저 AP는 어떤 채널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신호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그 채널에 사용하는 주파수 신호의 도달 범위를 고려를 해서 이제 채널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4GHz 대역은 22MHz 단위로 채널을 설정해서 14개를 표준으로 해서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AP를 설치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5GHz 대역은 저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3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3개. 5.725부터 5.825까지. 그 다음에
요 대역 4개군요. 4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4개의 주파수 대역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 5GHz 대역은 채널을 22MHz 단위가 아니고 20MHz 단위로 이렇게 채널을 갖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표준에서. 그래서 5GHz 대역을 사용하는 와이파이 표준 피지컬 레이어를 사용할 때, AP를 설치할 때는 그 중에 어떤 채널을 쓸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필요할 때는 20MHz 채널을 2개 또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널을 집적해서 한 개의 채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갖다 2배로 이렇게 늘리고 싶다 이러면은 채널 2개를 묶어서 하나의 채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집적하는 채널 애그리게이션 기능이 이렇게 그 표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AP를 설치할 때,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할 때 채널 애그리게이션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채널 애그리게이션 하면은 내가 설치하는 이 AP의 전송 속도는 2배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이제 채널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AP를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에 제약이 가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널 애그리게이션을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이런 것들을 와이파이 무슨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그때 이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이파이 무슨 랜의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그러니까 보통 파이라고 표현하는 물리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 2가 이제 맥 계층이잖아요. 맥 계층. OSI 그 계층 1이 이제 물리 계층이고 계층 2가 맥 계층인데, 맥 계층을 와이파이 무선 랜에서는 CSMA CA 방식의 맥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콜리전이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콜리전을 어보이던스, 콜리전을 디텍션 하기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CSMA CA, CSMA CD 이더넷에서 CSMA CD 맥을 제가 설명을 할 때 프레임을 다 전달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보낸 이 신호가 충돌이 되면은 충돌이 됐다는 걸 내가 탐지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전송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다시 버퍼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나중에 재전송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이 프레임을 다 보내기 전에 신호가 충돌이 됐을 때 그 충돌된 신호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케이블 길이 같은 이런 게 이제 딱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송하는 이 프레임 전송이 끝나기 전에 충돌이 반드시 탐지가 된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가정을 하고 프로토콜을 갖다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와이파이 무슨 랜 같은 경우는 이 단말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딱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충돌이 탐지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사실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탐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전송 절차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맥을 정의를 했다. 맥이라는 게 이제 이 채널, 와이파이에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을 여러 개 동일한 서비스 셋 내에 있는 SSID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단말들이 공유하는 거고, 공유한다는 거는 한순간에 하나의 단말만 신호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전송하는 순서를 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미디엄을 액세스하는데 액세스를 컨트롤해서 순서를 정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콜리전을 가능하면 어보이던스 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보이던스. 절차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그런 무슨 단말이 있으면은 먼저 내가 사용하는 이 채널 무슨 채널 그 채널의 주파수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를 해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유휴 상태, 아이들 상태에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인한다. 아이들 상태에 있으면은 CSMA-CD를 사용하는 유슬램 같은 경우에는 감지해보고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누가 쓰고 있으면은 뭐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쓰고 있으면 기다리고. 근데 이제 다른 단말들이 다 사용이 끝나서 이제 이게 아이들 상태다, 유휴 상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럴 때 이게 이제 좀 저기 무슨 랜하고 유슨 랜하고 이렇게 차이인데요. 이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존에 직전에 전송된 데이터가 수신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걸 갖다 보통 IFS라고 그러는데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려 주는 거죠. 내가 바로 전송해 가지고 내가 보낸 신호가 직전에 보낸 신호가 처리되기 전에 막 도착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수신 쪽에서 충돌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딱 기다려줘요. IFS 동안.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충돌을 어보이던스 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채널이 비어 있으면은 그때 내가 이제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바로 보내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시에 기다리는 단말이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단말. 동시에 나 말고 또 다른 단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단말이 동시에 이렇게 탁 보내버리면은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돌을 갖다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두 개의 단말이 바로 보내면 충돌이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 그러니까 이 채널이 비었다고 해서 바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이 신호를 전송하는 순서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채널이 비어 있을 때 채널이 비었을 때 있잖아요. 바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임의의 시간 동안 추가로 기다렸다가 프레임을 전송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임의의 시간 동안 대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단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단말이 임의의 기다리는 시간을 선택하는 랜덤 넘버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뭐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생기는 걸 가능하면은 어보이던스 피하겠다 이런 거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보내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거를 동시에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생기는 것을 가능하면 어보이던스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랜덤 넘버를 선택했는데 같은 랜덤 넘버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랜덤하게 이제 내가 선택해서 기다리는데 당연히 뭐 같은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충돌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나면 반드시 수신한 그 단말은 네가 나한테 보낸 프레임을 잘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확인 프레임을 보내주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제대로 내가 보낸 신호가 제대로 도착했는지는 수신자가 나한테 확인 프레임을 보내는 것을 내가 제대로 수신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보낸 신호가 제대로 도착했구나. 근데 내가 확인 프레임을 받아야 될 그 시간까지 확인 프레임 오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나는 내가 보낸 신호가 충돌이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대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전송을 하게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CSM의 CA하고 CSM의 CD하고는 조금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충돌을 어보이던스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른 기법들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설명하면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의 맥은 충돌을 어보이던스하는 CSMA C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구조도 좀 무선랜은 유선랜, 이더넷하고 조금 다른데요. 뭐 이렇게 이 제어 정보도 이렇게 제어해야 될 그런 이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제어 정보도 좀 복잡하고 이 프레임 구조가 이더넷은 이제 간단하죠. 출발지 주소, 출발지 맥 주소, 목적지 맥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이 뭔지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CRC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프레임 구조,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은 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소가 말이죠. 주소가 여기 보시면은 이더넷 같은 경우는 유선랜 같은 경우는 주소를 프레임의 주소를 딱 두 가지만 쓴다고요. 프레임 주소를 두 가지만 사용하죠. 주소 하나는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목적지 주소, 또 하나는 소스 출발지 어드레스 목적지 출발지 주소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프레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의 출발지가 프레임의 송신자가 되는 거고 목적지가 프레임의 수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출발지하고 송신자하고 같고 목적지하고 수신자가 같은 이런 이제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임 구조가 이제 간단한데요. 이더넷에 비해서 이 와이파이 무선랜은 주소를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4개.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어드레스 3, 어드레스 4 이렇게. 물론 여기에 사용하는 주소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주소인지도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잠깐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무슨 단말이 예를 들어서 X가 다른 AP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Y한테 이렇게 전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X가 프레임의 출발지가 되고 그죠? 소스가 되고 목적지가 Y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프레임을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근데 이 단말이 말이죠. 이 단말 X가 프레임을 전달할 때 이 AP1을 거쳐서 AP2를 경유해서 Y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X가 AP1을 거쳐서 다시 AP2를 거쳐서 그 다음에 AP2에서 Y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프레임을 받은 그런 수신자는 송신자한테 네가 보낸 프레임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받으면은 충돌 없이 내가 잘 받았다는 사실을 송신자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 프레임을 수신한 수신자는 송신자한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이런 경우 여기서 AP1이 AP2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유선이 아니고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전달한다.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떤 프레임을 하나 받으면은
어떤 프레임을 받으면은 AP2가 AP1한테 네가 보낸 프레임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AP2가 뭐냐면은 그 프레임의 수신자고 그 프레임을 송신한 송신자는 AP1이죠. 이게 송신자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프레임의 출발지는 X라고. 출발지는 X고 이 프레임의 목적지는 이 AP2가 아니고 Y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이 구간에 지금 프레임을 전송할 때 요 구간에 지금 프레임을 전송할 때 보시면은 출발지하고 송신자가 다르고 목적지하고 수신자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프레임에 주소가 반드시 4개가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X가 그 프레임을 보내는데 X가 이 AP1한테 지금 프레임을 보내고 있다. 목적지는 Y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이 X가 출발지이자 송신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 AP1은 수신자고 목적지는 Y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소가 3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출발자하고 송신자가 같으니까 그죠? 수신자하고 이제 어, 수신자하고 목적지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와이파이로 신호를 전달할 때 어느 구간에서 지금 프레임이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출발자하고 송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하고 목적지가 주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의 구조가 프레임에서 사용돼야 될 주소의 수가 크게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 구조를 보시면은 주소가 주소 필드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 필드가 이렇게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에 따라서 표시를 이제 제어 정보에서 지금 DS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프레임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프레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소 이제 필드가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게 표준으로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구조가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유선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프레임 구조에 비해서 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자세한 제어 필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랜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무슨 랜을 연결하는 절차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기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보안 같은 것도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단말이 그 유선 같은 경우는 뭐 연결하는 거는 과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PC가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를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니까 동작할 때는 연결하는 이런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와이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단말하고 AP 사이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말이 어떤 AP에 어떤 SSID로 이렇게 연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통신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결하는 어떤 단말하고 AP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어소시에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소시에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소시에이션을 하는 과정을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어소시에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이 무슨 단말이 현재 이 환경에서 어떤 SSID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AP가
지원하는 SSID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무슨 네트워크에서 AP가 어떤 AP가 있고 그 AP가 어떤 SSID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걸 알아내는데 하나는 패시브 SSID 스캔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단말이 패시브하게 SSID를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AP가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어떤 프레임을 제어 프레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보내는 거죠. 그 프레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지금 SSID는 뭐고, AP의 주소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듈레이션 기법들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표준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담은 그런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단말이 그 프레임을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SSID가 있고, 그 SSID가 사용하는 표준은 뭐고,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모듈레이션 변조 기법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기적으로 보내는 그런 프레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컨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컨 프레임. 비컨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말들이 이 AP가 전송하는 그런 신호가 나한테 이렇게 도달하면은 그 비컨 프레임을 해석해서 여기에 어떤 SSID가 지원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SSID를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연결을 어소시에이션을 갖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컨 어, 프레임이 이제 주기적으로 SSID가 AP에서 이렇게 이제 어, 전송이 된다 하는 걸 이제 가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우리 이 환경에서 우리 학교 같으면은 이제 SSID가 뭐 코리아텍이다 이러면은 이 환경에서 어떤 SSID를 사용하는지 이 무슨 단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SSID 내가 알고 있는 이 SSID를 지원하는 AP가 있는지를 내가 그냥 이렇게 무슨 단말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SSID를 지원하는 AP가 주변에 있는지를 무슨 단말이 이렇게 이제 요청해서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SSID를 찾는 그런 방식을 액티브하게 SSID를 스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슨 단말이 그러니까 AP가 주기적으로 비컨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 기관에서 어떤 SSID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이제 SSID를 이렇게 이제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이제 보안 면에서 약간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SSID를 찾는 이런 방식을 액티브하게 스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단말이 SSID를 이렇게 찾는 그런 이제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일단 SSID를 찾고 나면은 그 SSID에 이제 내가 연결해야 되는 거지. 무슨 단말이 연결을 해야 된다. 그때 연결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오센티케이션 인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여러분들 아마 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오센티케이션인데 영어로 하면은 인정이 어떤 작업인지는 아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 서버에서 허가를 받는 내가 이렇게 서버를 접속해도 된다는 것 같다 허가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인증 오센티케이션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어떤 무슨 단말이 어떤 SSID에 접속을 하려면 SSID에 연결하려면 그 SSID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AP가 인정 정보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인정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제대로 제공을 하면은 인증이 완료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과정이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슨 단말이 그 AP에 지원하는 SSID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증 과정은 또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인증 과정은 좀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서 그 인증을 포함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를 같이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다음 시간에 와이파이 무슬랜의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인증 방식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방식에서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 보안에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인증이 되고 나면은, 인증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무슨 단말이 특정한 SSID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슨 단말들은, 이런 단말들은 제가 조작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끝이 나버렸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무슨 단말들은 정상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AP를 통해서 이제 다른 단말들하고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고요. 물론 유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말들하고도, 왜냐하면 AP가 유선 네트워크와 와이파이 네트워크 간에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